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 동안 뉴스를 지켜봤는데요. 헤드라인의 대부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사사태의 해결사로 나섰다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들은 어디 갔는가요?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상권 분립이 분명한 국가인데 정당의 대표가 이런 국정의 해결사로 나섰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건지요? 아니면 선거를 위한 게임으로 생각하는 건지요? 장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쓸모없는 정부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이진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 최진봉 교수와 함께 미디어 관련해서 현안을 짚어보고요. 대담식에는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셔가지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이진아 기자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트로에 우리 이진아 기자님을 몇 번이나 언급을 했네요. 아침에 보니 반가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님하고 뉴스픽 시간 가지겠는데요. 핵심적인 사안들 정확하게 전해주실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영남 민심 때문에 표결집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표결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대구 자택을 방문해 30분 정도 담소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공개였고요. 만남이 끝난 후에 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정 전반의 현안들과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박근혜 씨의 측근이자 일정에 함께한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이기도 하죠.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두 가지 있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께서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고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것을 모두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의료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 정책은 사실 여당의 대표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문이 드는 좀 대목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도 민생 현안 뭐 잘 해결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네. 뭘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에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곳이 있나요? 네, 그 대구나 이런 데서는 보통 보수의 표집이 많고 그래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와 리얼미터 그리고 보수 표집이 많다라는 한국갤럽에서도 최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있었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에 대구와 경산을 방문한 데 이어 2주 연속 TK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막판에 불거진 공천 문제와 함께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문제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도피, 도둑 입국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겹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표심을 좀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방문하는 와중에 모 기자와의 재밌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왜 갈등이 생겼어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이제 한 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박근혜 씨를 예방한다는 일정이 공지가 된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범죄를 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BS 기자가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시는데 특검 수사에 참여했고 최종 유죄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만나러 가는 것과 관련해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수사할 때와 입장이 바뀐 게 있냐, 즉 명분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의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상응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거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름도 기억하고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한다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CBS 기자를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했던 것은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나 이제 한 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직접 물어서 그때도 민감한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발끈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은 앞서 기자가 또 언급한 것처럼 2018년 2월 27일에 박근혜 당시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에 전달했고요. 또 그러면서 최종 구형 진술에서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운영의 키를 비선 실세에게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람이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니까 네. 두 사람 다 입장이 바뀐 거지요. 조국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욕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인 유영아 씨의 공천, 구태호 씨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력이 없고 TK 지역에 영향력이 없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찾아갑니까? 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언행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총선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배려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재판에 총선 지원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언급해 일주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고요. 또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판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실 제 반대 신문은 이미 끝났다.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 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라고 말했고요. 또 변호인단은 나경원 후보는 선거 기일을 제외하고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대표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제 근거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재판부는 절차는 재판장이 정한다라면서 일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과 다음 달 2일 그리고 9일까지 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주면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거라는 이유를 또 들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두고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어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총선 때도 재판에 출석하라는 것은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법부에서 참 보석을 허가해 줄지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한덕수 총리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도 않던 분인데 네. 뜬금없이 의정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게 전공이라든가 교수들은 빠진 이 반쪽 대화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쨌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짜리 대화에 불과했는데요. 대통령 지시를 받고 어제 대화에 나선 한 국무총리가 만난 그 자리에서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부 대학 총장이나 서울대 병원장 등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이 단체 사람들은 협의체를 잘 구성하고 있다라는 생색내기 모임일 뿐이라면서 교수 협의회나 비대위 교수들 아무도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나 교수들과 자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면서 조건은 내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강조한 것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 한 증원 2,000명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이제 별로 의료계에서는 반응이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께 정부와 대화를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사흘 연속 유화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갑작스런 의대 정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입학생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서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인 2,000명 증원을 뭐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대화에 나선다는 이야기인지 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치는 정부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뽑았는데요. 임현택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 찾아갔다가 입틀막 당하신 분인데요. 네. 그 이후에 분노의 SNS 글을 많이 남겨가지고 네.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강경파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어제 임현택 당선인이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65.43%의 표를 획득해서 당선됐습니다. 임 당선인의 당선으로 현재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이 주재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회의장을 찾아서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히고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간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임 당선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지난 20일에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인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를 방해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해서 앞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침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이진아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진아 기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 댓글 달고 계시네요. 아침에 좋은 소식 핵심적으로 전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최진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속사포처럼 미디어 비평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최준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명이 속사포다, 장사포다, 뭐 이런 것들이 달리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아, 네. 인지하셨군요. 네. 자, 네. 그 이번 주나 저기 지난 주말부터 가장 예. 아주 재밌게 봤던 정치 이슈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대파. 대파. 물으면 뭐예요? 대파지. 대파 파묘 뭐 이런 거예요. 네,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라. 네. 대파가 정치 이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대파를 보도했다고 MBC에 예. 방심위에 이제 민원 접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처구니 없어요. 대파를 대파라 부르지 못하고 뭐 대파를 그럼- 뭐 시금치라고 부릅니까? 양파라고 부릅니까? 네. 아니 저 말이 맞잖아요. 875원 합리적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네. 대통령 방문에 맞춰 파기 활용한 것도 맞고요. 네. 그때 여러 가지 할인 걸 다 모아가지고 연끈해서 만들어낸 게 875원이잖아요. 그거 보도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민원 접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뉴스에 지금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 못 하겠는데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뭐 지인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청부 민원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이제 공정방송협의회인가 뭐 이런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막 계속 집어넣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선방위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 관련된 보도 내용이나 방송 내용에도 심의를 하는 곳이에요. 대파가 선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무슨 뭐 후보가 관련된 얘기라든지 선거 이슈가 되는 뭐 이런 거랑 모르지만 대파 얘기를 그냥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왜 선거 방송 심의를 심의할 내용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대파를 이렇게 똑바로 들면은 일자로 1번이죠, 보입니다. 아, 그래서 보입니다. 일자여서 자, 일자로 보이고 대파 색깔이 약간 대파 색깔이 초록색이서 초록이기도 합니다만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거 야,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뉴스토마토도 큰일이야. 이거 봐. 파란색이잖아 다 이게. 그리고 또 창문도 일자네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자 없는 게 전부 때 그럼 다 고소해. 그런 거는 칼국수도 고소하고 말이 되냐고 이게. 안 그래도 그 MBC 일기예보에서 일자 네, 논란이 일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결과는 보나마나 선방에 심의하면 왜냐하면 선방의 구조가요. 지금 거의 뭐 정확히 지금 몇 대 몇인지 안 되지만 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다 보수적 성향의 단체나 아니면 이곳에서 또 추천하고 임명된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TV조선에 있던 분도 거기 선방위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서 심의를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심의를 하고 징계를 내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관련된 보도도 MBC를 징계했잖아요. MBC하고 JTBC. 다른 데는 징계 안 하고 이유는 사과했다고. 사과방송 한 데는 징계 안 하고 사과방송 안 했는데 이런 데는 징계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거 다 징계 취소해라. 잘못됐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선방위가 얼마나 이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법원도 판단을 해준 거예요. 물론 뭐 본안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만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1번은 더더욱 그래요. 파란색 1이라는 숫자가 당시에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아서 그걸 1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미세먼지가 보통이거나 좋으면 파란색. 이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거 그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벌점을 주고 이런다는 게. 아직은 모르지만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계속 이래 가다가는 네. 저는 그 신호등 파란색 아 없어질 것 같아요. 파란색. 무슨 색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그거 세계 만국 공통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다른 나라도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두 군데 네, 왔다 네. 갔다 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저기 자기들이 빨간색 좋아하니까 다 빨간색? 그럼 못 가 차가 어떻게 가는데요? 아니 그 다 저기 뭐야 빨간색이면. 아주 빨간색이면은 못 지나가고 빨간색이 살짝 엷혀지면 지나가고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건 아닌가? 개혁신당 아닌가요? 개혁신당인가요? 그렇게 되면 야, 이게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다니고 참 색깔도 함부로 못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아니, 말했었는데. 선방위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예, 계속해서 선거방송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뭐 총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에 대해서도 네.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CPBC라고 평화방송이라고 그러죠. 카톨릭 네네네. 방송입니다. 네. 카톨릭 방송에서 뭐를 문제를 삼았냐면 김영희의 뉴스공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법정 제재에 속하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출연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할 사람이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사실인데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이 평론가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책임진다는 사람은 고위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네,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있는 사람 처벌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았죠, 실제적으로. 근데 용산구청장도 물론 이제 풀려나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 서울경찰청장도 처음에 기소 안 했다가 나중에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 심의위원들이 기소하라 하니까 기소했어요. 행안부 장관은 책임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아니 무슨 위에 고위급들 그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뭐 버런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처벌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하면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무적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고위급들은 그거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그걸 가지고 제재를 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 여사 뺐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박진영 평론가도 다 걸리는 거지. 맨날 김건희 특검이라고 그러잖아. 여사 뺐다고. 네. 이런 걸 어떻게 심의를 하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법률적 용어에 여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죠. 특검일 특검법에도 없어요. 특검법에는 그냥 김건희에 관련된 네, 뭐 특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잖아요. 여사란 말 없어요. 네, 야, 참 이 느낌이 땡전 네. 뉴스 생각이 납니다. 네. 아유, 답답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저기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예. 80년대에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리고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 이렇게 맨날 방송에 했죠, 쭉 방송에. 나갔죠.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순자 여사의 호가 한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아유, 진짜. 자, 이쯤 되면은 선방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주요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재를 했는지 쭉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2020년 21대 총선과 2020년 20대 대선 선방위 같은 경우에 법정 제재라고 하는 게 이제 벌점이 부과되는 제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2건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뭐 열 몇 건이 넘어갔어요. 전체로 보면 법정 제재가. 그러니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예전에 그 법정 제재 수준과 지금의 법정 제재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제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결국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네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해 지상파 라디오를 진행했다는 부적절한 문제가 됐고요. 21대 총선 선방위는 뉴스데스크에서 전화의 본의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정체는 리포트에서 기자가 자유한국당 대표 번호에 전화를 한 것도 비례 한국당에 전화를 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는 법정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법정제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아까 일본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로 보면 실제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파란색 1번 썼다는 날씨 하면서 그걸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대파 문제도 물론 심의가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걸 심의에다가 올리거나 여사라는 내용을 안 썼다고 해서 안 넣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형태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예전의 선방위의 활동과 지금의 선방위의 활동은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선방위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서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반하는 어떤 보도를 하는 모든 내용들을 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그걸 처벌하려고 하는 또 심의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선방위가.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도 사실은요, 선방의 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까지도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 싶은데요. 선방위는 선관위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방통위? 방심위. 방심위. 네, 방심위 네. 산하기관이고요. 그 플레임을 좀 들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네네. 거기서 선거 기간 동안 따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산하에 이제 선거 기간에 한해서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둬서 만들게 돼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럼 구성은 방심위 방심위원장이에요.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겠네요. 방심위원장이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거의 방심위원장이 다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물론 네네. 이제 방심위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 안에 야당 위원들이 야당 있어요. 몫이 있죠.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숫자가 제한되죠. 보통 그러니까 6대3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은 그것도 2명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7대1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선거방심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7대1 구조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여당이 많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유일임, 이분이 성균관대학에서 언론학 박사를 했더라고요. 지도교수였어요. 그 당시에 박사할 때. 그 사람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지금 자기 지도교수 네. 논문. 그러면요. 네.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성격이 바뀌나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계열에게 유리하게 막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이번 사안이 특이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이한 사안이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위원들의 구성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임기가 보장돼 3년 임기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해임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친정부적인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난 심의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예전에도 물론 정권이 바뀌면 구성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여당이 많고 야당이 적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심의했던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선방위에서 법정제재 간 게 2건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계속 나오잖아요. 선방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게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면서 정말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을 결정해서 예를 들면 뭐 날씨 같은 경우 이런 문제예요. 아무리 야당에서 들어온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당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전에 반대편에 있었던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에 뭐 그런 정당이 했던 문제 가지고 뭐 문제를 삼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제재를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 위원들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보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분들이 비상식적인가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방식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제기하는 압박의 수준이 비상식적인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다고 봐요. 두 개가 저는. 다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보수적 성향의 단체거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거나 이러면 거기서 추천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눈치 안 보겠어요? 자, 국민의힘에서 이걸 심의해달라고 제안을 했어. 근데 국민의힘이 추천을 받거나 또는 보수적 성향의 단체나 이런 데 추천받은 사람 눈치 보겠죠. 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뭔가 좀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 심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의 성격들도 사실은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상식적인 정권이 한국에서 한 번씩 들어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꼭 그 여야의 문제,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국회에 정당이 추천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가요? 그건 아예 아니에요. 중립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으로부터 떼내버리는 방법은 그런 없나요? 방법 있죠. 그러니까 방법이 그건 있습니다.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 정권 때도 안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도 마찬가지. 이번에 물론 그렇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방송권이 지금 무산돼 버렸어요. 네. 거기에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으로 또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야의 추천 몫을
동일한 숫자로 하자 또는 네. 한 명을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 구성을 좀 더 숫자를 늘리고 여야가 지금 7대3, 6대3, 7대4, 6대3이거든요. KBS는 7명을 여당, 4명을 야당이 추천하는데 이걸 동수로 하든 아니면 동수가 어려우면 한 명만 더 주자 그러면 여당에 대신 사장 임명을 할 때 투표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자. 이런 구조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추천 단위를 국회만 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또는 이런 데서 하자. 그래서 다양성을 좀 보장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방송법의 주요 내용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안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방통이나 방심이나 아니면 방송국 이사들을 추천 단위를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국 이사가 한 70여 명 돼요. 아, 많네요. 많아요. 근데 네. 그 70명을 추천하는 단위가요. 뭐 카톨릭 단체, 종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기독교, 카톨릭, 불교 다 추천하고 노동단체 다 추천하고 한 명씩. 그다음에 사회봉사단체 추천하고 뭐 민생경제연구소 추천하고 임세은 수장이 추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70명이 돼.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려워요. 많아지면. 거기서 투표를 해. 거기서 또 이거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어떤 것도 들어가 있냐면 사장 후보들 있잖아요. 100명의 선거인단을 일반 국민에서 모집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평가해. 이래서 1, 2, 3위를 정해. 그래서 올려. 그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로 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뭐 이 다수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렇죠. 균형감을 만들어야 되네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대한민국 왜 정치 개혁이 안 되는가? 제가 20년 동안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양이들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그렇지, 거야. 맞아요. 쉽게 말하면 정치 개혁 특위를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데 그게 다 국회의원들이 구성돼 있어. 맞아. 자기 기득권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마지막까지 법률을 어겨가면서 몰려서 하거든.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조정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이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똑같네요, 여기도 맞아요. 보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참 답답하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진행 중이다라는 표기를 달겠답니다. 네. 네이버가 뭐 심의기관입니까? 왜 이럽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스스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이버 이것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정정보도 청구 진행 중이라 하면요. 일단 선입견이 생겨요. 기사를 딱 보는데 위에 뭐 무슨 색깔로 넣을지 모르지만 딱 집어넣을 거. 이거 정정보도 청구가 된 보도입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선입견이 들지 않겠어요? 정정보도를 파란색으로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래요? 나쁜 거니까. 원래 나쁜 건 나쁜 건 원래 빨간색으로 하는데 파란색 아주 진하게 해서 체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정치인의 비리가 있어. 근데 언론이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네이버가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이 바로 거기다가 나 정정보도 청구했어. 그러면 정정보도 청구 진행 중이라고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시민들이 이거 좀 아직 확인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뉴스가 가짜 뉴스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의심 가는 거죠. 선입견을 받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정정보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 피청구인이라는 사람 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리 문제나 의혹 이런 걸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게 되면 언론사들이 보도하는데 상당히 큰 압박이 들어와요. 그리고 독자들이 언론사들이 또 이런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아니면 의혹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언론의 원래 기능이 감시 기능이에요. 견제, 감시. 그게 언론의 기능이라고요. 그 언론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정보도 청구 진행 중이라고 쓰려면 최소한 중립적인 성향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위원회 같은 데서 검토하고 그래 정말 이건 조금 이상하다. 이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냐면 또 혹시나 또 그런 기사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막 부풀려서 쓰거나 확인도 안 된 거 가지고 막 쓰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네이버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이버는요. 사업자예요. 사업자. 사업하는 그렇죠. 사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네. 직접적인 무슨 통제를 안 받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박진영
평론가도 사업하는 사람이 정치권의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든 이런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이런 권한을 주면 안 되고 네이버 이런 행동하면 안 되고요. 만약 이걸 하려면 중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해보고 검토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붙이게 만드는 것이지 네이버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사법적으로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만약에 뭐 보수 시민단체나 이쪽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 그러면은 제가 길을 걸어 다니는데 이마에다가 고소고발 당한 사람 붙이고 다녀. 고소고발 당한 사람 모르는데. 곧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곧 유죄. 이마에 뭐 붙이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야 이게 참 이 검찰 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고 참 포털이지만 포털도 따라가는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나 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건 뭐 통상적으로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뭐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네이버도 피곤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피곤할 거라는 거 이해는 들지만은 뉴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시려면요. 이 정도에 대해서 버틸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열정이라든가 그런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태도가. 그렇지 않으면은 뉴스 공급하는 사업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이거는. 네. 자, 만약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요. 네. 정파적으로 악용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심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제재를 해달라고 심의 요청을 하는 그 뭐 그냥 매일 앉아서 그것만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서 계속 힘이 집어넣는 거야. 중재에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 나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라.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계속 그 관련된 뉴스가 다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고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검증이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게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총선을 앞두고서 이런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정치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에 대한 언론의 기본적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최진봉 교수님은 그 포털이 언론 시장을 그 좌지우지하는 이 뭐 독과점 이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포털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고 그냥 제공만 해주는 데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예전에도 논란이 됐던 게 뭐예요? 편집권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기사를 쓰는 건 언론사가 쓰죠. 물론 쓰는 건 언론사에 쓰고 언론사에 쓴 기사를 가져오지만 어디에 어느 면에 가장 먼저 어떤 뉴스를 배치할지는 네이버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편집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취재도 중요하지만 취재된 내용 중에 어떤 뉴스를 가장 위에 띄울 거냐, 어떤 뉴스를 가장 먼저 노출시키게 할 거냐. 근데 처음에는 알고리즘을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게 그 회사의 직원이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또 있었어요, 한번. 네. 그걸 왜냐면 알고리즘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느냐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알고리즘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영업 비밀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제안했냐면 그게 영업 비밀이면 좋다. 일반에게 공개하지 말고 알고리즘 전문가나 이런 이제 여야 관계자들 모아놓고 몇몇에게 소수에게라도 공개해라.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늘 점검받아라. 그럼 정말 노출도가 높은 게 클릭수가 높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인위적으로 어떤 뉴스를 일방적으로 먼저 띄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알고리즘 공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주장했던 바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고 본인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라도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라.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인위적으로 역할을 안 하고 정말 공정하게 그 독자들 또는 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어떤 패턴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 포털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이 언론 이야기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선거의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보도하는 이 매체들의 기사의 편향성이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과 갈라치기해서
갈등을 만드는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예. 그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잘 안 속네요. 갈라치기가 잘 속질 않으시네요. 네. 아니 오보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시민이 했던 말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거다. 네. 네. 시민들 만났는데 조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성향 대구 시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질문할 때는 지금 아까 기자 질문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조국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 말은 누가 평가했단 말이에요? 조국 대표가 평가한 거죠. 네. 조국 대표가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구에 갔는데 보수성의 대구 시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의 질문만 듣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 이거 오버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대구의 보수 시민 중에 한 분이 본인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한 거를 마치 조국 대표가 인간처럼 얘기해서 이간질을 시도하는 이런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질문 자체가 팩트가 틀렸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진짜 상황 판단을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아니 조국 장관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간질이 서로 되는 간에 거지. 막 싸움나고 난리 나지. 그러면 이제 종편에서 뭐라고 보도하겠어요? 둘이 싸웠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겠죠. 야, 이 언론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교묘한 그 잔꾀를 써가지고 네, 참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 매체 성향 따라 보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자, 매체별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 혁신당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한숨만 나오는 범죄도 피처 이렇게 또 보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 완전히 다르네요. 네. 자, 조국의 강을 누가 다시 흐르게 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네요. 자,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논조가 네. 굉장히 다른데요. 또 보도를 잘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네. KBS 같은 곳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보도를 거의 안 하다가 3월 셋째 주에 대해서야 이제 한 건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편향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도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뭐 민주당에 대해서든 아니면 뭐 진보 진영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보도해.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요. 언론사들이.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아예 거. 보도를 안 해. 이것도 무시 전략이에요. 소나무당 아예 보도가 없어. 소나무당 없지. 네. 아이, 우리 소나무당. 뉴스 인사이다의 그 전 MC께서 소나무당으로 가셨는데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해주십니까? 참 그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저희 언급은 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무시 전략은 뭐냐면 아예 뉴스의 가치가 있음에도 왜냐면 조국 혁신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른 소수 정당, 그러니까 신당, 소위 소수 정당 중에 가장 지지율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뤄야지. 이걸 안 다루는 건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 못 받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정당이고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렇게 세 군데가 보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총선 과정에 소수 정당에 대해서는 보도를 거의 안 하고 특히 조국혁신당처럼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건 편파적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이게 중앙일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사설은 그 언론사의 입장이에요. 그게 사설이에요. 그래 사설은 이름도 안 나와요. 누가 쓰는지를. 박진영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 뭐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래. 아니 재판이 끝났어요? 확정됐어요 범죄가? 무죄 추정 영장은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범죄 도피처에 여기가? 그리고 구글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범죄 도피처에 거기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들이 다 범죄자들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아니 재판받고 있으면 다 범죄자들이에요? 최종 결론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근데 그리고 저기 한국일보 보세요. 조국 신드롬에 갇힌 이재명, 야 중도 표시비는 제로섬 게임이래. 이게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 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지지자들 일정 부분 갈 수 있겠죠. 비례로. 중도층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이렇게 제목을 쓰면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언론의 역할 중에 교육적 기능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에 잘 모르는 분들이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해서 다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이미지가 조국 혁신당이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중앙일보의 범죄 도피처 이야기는 본부장 의혹이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대통령실로 제가 반사해서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우리 속사포, 장사포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의 그 선거 방향이 좀 바뀌고 있어요. 초반에는 뭐 운동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신뢰는 안 갑니다만은 민생하면 생각나는 우리 전문가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관악의 종달새에서 컷오프의 종달새가 된 컷종 임세현입니다. 네. 갑자기 근황 토크 물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불쌍한 멘트를 스스로 하시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몇 달을 그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주민들 만나고 또 민생 경제를 제가 여러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비용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기여를 했죠. 본인의 민생은 좀 피폐해졌겠네요. 저는 뭐 거의 망해간 수준이 됐고, 그러고 이제 경선 못 오르고 이제 컷오프 딱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경선을 치러본 사람인데요. 정당의 경선의 공영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지금 공영화돼 가지고 입후보에서 출마하면은 본인이 뭐 패가 망신할 정도의 지출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당내 경선은 이게 느낌이 수익자 부담 비슷하게 해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다 경제적으로 해결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죠. 보전 절대 안 되니까 경선 전까지는. 이게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에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번 겪어보니까 느끼시죠? 저는 또 특히 청년이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보다도 좀 약간 비용적인 면에서 약간 힘든 면이 있었는데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나중에 이제 컷오프 되고 이제 회계 정리할 때 보니까 돈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이렇게 스물스물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청년이라서 느끼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느끼는데 이번에 민주당 공천 받으신 분들의 평균 재산이 19억이랍니다. 깜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진짜 서민과 중산층에 딱 맞는 정치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콧물이 남아요. 눈물, 콧물. 자,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 또는 낙천한 청년 정치인들이 유세단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보도는 어제 봤는데요. 사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 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인원 구성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당에서 이제 좀 요청이 왔고, 어쨌든 총선에 저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뭘 한다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직 정확히는 잘 못 들었어요. 저도 부릅니까? 약간 청년 중심인 것 같던데요. 뭔 소리야 진짜. 마음은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지역구 좀 돌아보셨겠네요. 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판세라든가. 저는 오랫동안 돌아봤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도전했던 지역은 민주당세가 좀 강한 지역이어서 매우 그 환경이 이제 윤석열 심판으로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갔어도 그렇게 민주당이 아주 우세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초반에. 뭐 작년 가을부터 제가 돌아다녔으니까 민주당도 싫고 뭐 윤석열도 싫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자살골을 계속 넣고 있으면서 민주당 판세가 좀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이게 그 핵심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도 찾아가고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지금 사실 그 지지층들은 이미 손에 왕자 써도 지지하는 분들, 디올백 받아도 지지하는 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좀 뭐 도태우 사건 때 있는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져 나가 있는 건데 그것마저 잡겠다고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약간 민주당도 싫은데 약간 국민의힘 조금만 잘하면은 도와줘야지 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까지 이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좀 매우 어리석은 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정치적 행위 외에 민생 정책이라고 내놨는데요.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중재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대책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임세현 소장님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사실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으로 내놨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저출생이라고 나온 게 뭐 자녀 3명 있으면 대학 무상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 3명을 소급할 것도 아니고 저희 자녀도 지금 뭐 10살 뭐 7살 이런데 그러면은 대학교까지 만약 가려면 10몇 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계획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미 윤석열 정부도 없을 거고 다른 정부도 없을 건데 그때 뭘로 강연할 겁니까? 그 대통령 정권이 바꾸면 정책 막 바꾸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정권 그 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다 뒤집어 놨는데 그럼 지금 와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 내가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보내줄게라고 했는데 그거 뭘로 장담할 거예요? 저는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장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집 얻고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바로바로 실현돼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정책이 아니라면 그거 10년 후에 있는 거 누가 알아요, 그거는. 저도 못 믿겠는데요. 자녀를 좀 더 키워보시면요. 대학 등록금도 부담이 되지만은 사실은 대학교까지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학원비 부담이 사교육부 부담이 제일 커요, 사실은. 맞습니다. 대학교 때는 또 어쨌든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사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부모님이 다 지원해야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민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이
민생 정책이랍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하고 민생과의 관계. 저는 이분이 그냥 검찰 수사관 출신 아니세요? 네. 민생 관련해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그런 생각으로는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왜냐? 그러니까 입시비리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분도 혹시 민생 관련한 범죄 수사를 많이 해봐서 그거를 도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면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우리 희대의 이제 대파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걸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민생 특보 가자마자 대파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대파 특보는? 네, 대파 특보죠.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물가 탐방하실 때 꼭 대파만 가실 게 아니라 지금 사과값 비싸니까 또 사과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제 뭐 배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뭐 고기도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물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손이 뭐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만지기만 하면 가격이 다 떨어집니까? 그냥 가자마자 바로 820원, 네. 870원 됐잖아요. 한 3,000원짜리가.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사과값이 뭐 네 알에 뭐 10,000원인가 세 알에 10,000원인가 할 정도 비싼데 또 가면 이제 하나에 뭐 한 500원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게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파 사건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면서 네. 결국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이 관료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대통령은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다 압니까? 뭐 저도 문재인 대통령 모셔봤지만 일일이 무슨 사과값 알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떻다 정도만 이제 보고받고 이해하고 대책 마련하는 거지 일일이는 모릅니다. 그거 아는 것도 사실 이상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려면 그거를 깎아가지고 각하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할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고물가에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국민의 삶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우리 국민 안정화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진정한 참모지 가가지고 대통령 신기만 좋게 하려고 대통령님 지금 물가 관리도 엄청 잘하고 있고 경제 잘 되고 있고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능력이 좋고 이런 성정 덕분에 국정 운영 너무 잘하셔서 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저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가 저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봐요.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뭐 10몇 %로 이긴다. 라고 하니까 그걸 공천 막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우라는 희대 후보를 사면까지 시키면서 후보를 냈던 것은 그렇게 지금 귀 막고 눈 감기고 있는 사람들이 헛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갖고 노는 거죠. 자기들 욕망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하면 화를 낸대요.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듣기 싫은 얘기 들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특징은 그동안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뭐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약간 혼난 거 말고는 사회생활을 하고부터는 이제 계속 검사로만 살았고. 검사가 범죄자를 상대하는데 그렇죠. 범죄자가 검사한테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오히려 막 빌고 뭐 아첨 떨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살다 보니까 본인이 60분 동안 59분 동안 막말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 검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는 것에 살아서 그게 취해 있어서 지금 사실 뭐 참모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태도도 뭐 듣기 싫은 얘기 있으면 비행기 안 태워버리고 듣기 싫은 일 있으면 고소고발해버리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나라가 정말 이러다 파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지금 이런 국정 운영 기조와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저는 지금 계속 파가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정말 민생은 파쇄가 될 것이고 파쇄가 될 것이고 국민의 삶은 파멸이 될 것이고 네, 우리 전국은 파국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고 권력자는 파면될 것이다. 파면될 것이다. 네. 마지막 그 파는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라. 라는 이제 슬로건이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그림도 약간 조롱 그림도 있더라고요. 막 파가 그러니까 손 묶여 있고 이렇게 막 하나씩 뽑혀 있는 등의 이게 각종 패러디랑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제 제가 슈퍼마켓을 갔어요. 근데 정말 그 노상에
파가 진열이 쫙 돼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 계속 파를 보고 웃는 거예요. 주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파가 약간 조롱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지 음식이라보다는 이제 파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주부들이 시장에 가면 매우 위험하다. 보수적인 주부들도 파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참 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파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 파를 좋아한대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 보면은 뭐 김치찌개인가 뭘 만들 때 파를 정말 무더기로 넣었습니다. 네, 파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파 판매라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씁쓸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생경제특위를 구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뭐 이게 사실 2020년에 법이 제정이 된 거고 2023년에 시행이 되기로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자 감세 뭐 감세하면서 이게 2025년으로 연장이 된 겁니다. 이제 이미 법이 있는 거를 무슨 수로 바꿀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거를. 그럼 국회에서 다수석을 해서 바꾸든가. 뭐 본인이 지금 연장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작년인가요? 뭐 공매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좀 전형적인 이제 그 우리 이른바 1,400명 개미 투자자를 염두에 둔 그냥 대통령이 그냥 막합하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1,400 개미 투자자는 가장 불만인 것이 이 금융투자세랑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폐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어요. 근데 공매도를 또 쉽게 폐지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니 다만 불법 공매도와 이제 개인과 기관 간의 그 불균형만 해소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 폐지 이제 하면서 그게 마치 개미 투자자를 위한 걸로 해서 사실 다 들통이 났죠.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네. 대부분의 투자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그 투자들 중에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극소수가 있는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서 네. 전체가 공매도를 통한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확대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네. 있지만 근데 그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부의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빨리 공매도를 폐지하라. 기관 공매도를 폐지하라 아니면은 형평성을 맞춰라 이제 이런 요구였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면서 책 딱 한 권 읽어본 사람이 이거 좋은 거 같네. 그러니까 막 지르는 저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안 봅니다. 사실 이 금융투자세도 이게 국내 주식의 이제 이익이 내가 이제 팔았을 때 총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것에만 사실 이거 세금 매길 수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은 안 내거든요. 이게 금투세 폐지를 꺼낸 정치적 이유는 네. 쉽게 말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예. 세금 안 내게 해서 표를 넣겠다. 네, 이게 근본 목적이겠네요. 그거죠. 딱 그거죠. 예. 그거 아니고서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사실 근데 그때 그 공매도 구체적으로 때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공매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돈이 있는 곳에는 돈을 버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당연한 이제 진리잖아요. 자본주의 정신이죠. 자본주의 이제 예. 진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펀드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다 15.4% 이제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래세는 냈지만 양도소득세는 안 냈었어요. 소액 투자자에 한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대주주 빼고요. 근데 소액 투자자는 안 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 활성화 때문에 안 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도 일부 이제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 분 아니고서는 이 세금을 내는 게 보통 서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만 지금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돈 투자한 거 말고 얻은 이익만 5천만 원. 이익만 5천만 원. 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의 그 수익률의 평균은 10%가 안 됩니다. 네. 10%가 안 돼요. 그럼 많이 해서 10%라고 쳐보면 내가 5억을 투자해야 5천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매우 불확실한 이익인 거죠.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어야 부과를 하는 건데 그게 마치 모든 개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듯한 풍기면서 세금을 폐지해 주겠다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세금 폐지되네 하면 그냥 일단 그냥 좋거든요. 야, 느낌 이거네. 전 정부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네. 세금을 많이 내는 법을 만들었어. 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는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런 개미 느낌을 투자자 주려고 한 당신들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 서민들이 주식 투자도 왜 못하게 해 세금 때문에 네. 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네요. 거의 없죠. 저희 그 1,400만 그 개미 투자자들 중에 10%도 채 안 될 겁니다. 10%도 채 안 아니 된다. 10%도 아니고 5%도 채 안 될 겁니다. 5%도 채 안 된다. 아마도.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건 역시 똑같이 그 돈이 많은 분들, 네.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니까 부자 감세의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랑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소액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뭐냐 흘러온 히스토리에 있어서 좀 복잡한데 결국은 5천만 원 이상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책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투자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대다수 걱정하는 분들은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런 사고 자체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를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자산 자체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이거는 시장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일부 그걸 모든 걸 내는 게 아니라 뭐 일부 막 되게 감소해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 우대 혜택도 있고. 일부.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민주당은 이게 마냥 즐겁기만 합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요새 몰빵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비례 의석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물론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당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비례민주연합이 민주당만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다 다른 당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이 물론 우군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말한 것처럼 아군이 더 많아야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사실 비례 정당의 순위로는 얼마 전에 뭐 1등으로 조사된 건도 몇 건 있었어요. 몇 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어쨌든 일당이라는 좀 무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를 너무 세게도 낼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막 세게만 할 수는 없었는데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불만을 약간 해소했던 것 같아요. 사이다처럼.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받고 올라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거 좋네 그럼 신상이다 하다 보면 또 몰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일당 1, 2위 정도 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약간 피크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이 피크라는 이야기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깔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례 정당에서 지금 1등을 한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이제 아닐까. 왜냐면 지역구를 낸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막 같이 막 시너지를 내진 못할 거 아니에요. 비례만 하다 보니까. 자, 그럼 꼭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비례 정당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정당 등표율. 저는 뭐 더불어민주연합이 1등 하겠죠. 희망사항입니까? 네. 뭐 당원이다 보니 좀 그렇게 희망합니다. 네. 희망사항이 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의힘이 1등 안 하는 거면 또 위안이 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은 3등 했으면 좋겠고요. 3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있는 소나무당도 노영희 변호사님이 꼭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나무당 홍보를 또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임세훈 소장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진영의 뉴스인사이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고 은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저희가 또 홍보하고 있는 이 강화교동 통통살 16kg짜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셔야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프로그램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조망하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2024 시간인데요. 박혜성 티브릿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자신감에 찬 얼굴이시네요. 갑자기요? 본인이 전망했던 여론조사가 잘 맞아가고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예측을 한번 했었죠. 네. 네, 현재까지는 그 흐름대로 총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렇게 뭐 도사님이라든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흐름을 추적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조사 전문가들에게 예측을 부탁하고 또 조사 네. 전문가들도 뭔가 단정적으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저는 이런 풍토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전국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은 5% 이내로 결정이 된 데가 한 4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당일에 뭐 기상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 뭐 180석이다, 뭐 140석이다 이렇게 찍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할 때도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칭, 타칭 이제 도사라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전문가 예측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 나오는 분들, 언급되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뭐 전문가 맞아요? 나름 솔직히?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도사복 입고 작두 타면서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작두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정치 평론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유, 정치학 개론도 안 읽은 수준이 정치 평론하네. 이런 생각 들 때 많거든요, 솔직히. 여론조사 데이터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예측하고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또 본장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아니 뭐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죠, 사실은. 네. 저도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 잘하는 것과 실제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저도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강남마저 초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남 이 가불병 중에서 특히 이제 다른 지역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남을 선거구인데요. 네. 한번 분석해 주시죠. 강남을 선거구는 위치로 보면은 수서역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재개발이 많이 됐죠. 개포동, 네. 일원동, 세곡동 그 일원입니다. 지금 역대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외곽 쪽으로는 파란색이고 가운데는 빨간색인데, 지금 보이는 건 역대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죠. 이태섭, 홍사덕, 오세훈, 공성진, 쟁쟁한 분들이 여기서 다들 배출이 되셨네요. 그렇네요. 네. 네네. 홍사덕 의원이 14대 15대 때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가 거의 20년 후에 전현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이 됐네요. 네. 강남에서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때가. 네. 전현희 의원이 됐대.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도시 유형 혹시 장표를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 설명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제 전형적으로 도시가
발전 수준이 높은 고도화된 지역의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고 뭐 다들 예측하시겠습니다만 교육 서비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0대 이하 인구 비율과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동시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수소동 1원 1동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좀 있고요. 세곡동에는 공공주택 지구가 있어가지고 젊은 층들 그리고 서민층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이 돌풍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런 쪽에서 투표율이 좀 높았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서울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개포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남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요. 네. 뭐 개포 주공 1단지라든지 개포 시형 아파트, 약간 원돌 베이스의 그 적은 평수 아파트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2000년대 막 서울에 이제 부동산 붐이 일면서 이제 범강남으로 이렇게 편입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17만 4천 명이고요. 거주자 연령대를 보니까 40대, 50대, 60대, 30대, 20대 순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죠.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개포 1동, 가장 부자 동네거든요. 개포 1동이. 여기와 수소동은 60대, 70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이 젊은 인구가 좀 많아요. 40대 인구가 가장 많고. 일반 급여 소득자 비율이 26%, 대기업 종사자는 17%. 경제적 측면에서 좀 보면은 이 지역 평균 소득이 485만 원 합니다. 아이고, 엄청나네요. 예, 50대 남성이 75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개포 1동 같은 경우는 574만 원. 그리고 이 지역은 보니까 40평대 이상 아파트 비율이 50%입니다. 상당히 큰 아파트에 그리고 고연령층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업별로 보면은 이제 금융계 종사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834만 원으로 급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분들의 비율을 보니까 서울 평균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높고 2, 3천만 원 소득자 비율은 서울 평균에 비해서 15%포인트가 더 적습니다. 네.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상권을 잠깐 좀 보면은 23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2,546개 업소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상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업소당 평균 매출을 보니까 4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 지난주 여기서 천안갑을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천안갑의 평균 매출이 보니까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강남은 강남인 것 같습니다. 4억 8천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특성 업종을 보면 약국이 많고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시학원이 많습니다. 네. 그런 특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 중산층이 아닌 샐러리맨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고소득 되겠네요. 샐러리맨 중산층이 많은 전문직들이 지역이다. 많은 곳이다. 전문직들이 많은. 이렇게 해야 그 이쪽에 보면은 또 서초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네네. 고액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죠. 전문직들도 많이 산다. 네, 네. 아파트별 이렇게 개표 결과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디? DH 아노힐스라는 데가 보니까요. 지난 총선 때 박진 후보가 72%를 받았어요. 와, 이게 이제 잘 사는 곳이 그렇죠. 모양이죠. 아주 네. 비싼. 옛날에는 이 선거구회가 그 뭐죠? 그 최고 부자 아파트의 상징인 그 타워팰리스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병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마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고가 아파트인가 봐요. DH 이너스비.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SH 대치 1단지에서 전현희 후보가 45% 가까이 얻어서 많이 얻었고요. 네. 수서 6단지도 많이 얻었고, 네. 뭐 그 이런 곳 이제 강남, 한강, 수자인 이런 데가 이제 서민형 아파트의 모양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계층별, 사회 계층별로 이렇게 투표 성향이 이렇게 갈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서 주공 1단지는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전현희 후보가 박진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네요. 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이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뭐 계급 투표, 계층 투표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뭐 저기 흔히 하는 밑바닥 구성, 진보 유권자가 많은지 보수 유권자가 많은지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뭐 웬만하면 선거 때 나와서 진보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진보 핵심 지지층이 3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잠재적 지지층,
투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가급적 투표장에 나가면은 그냥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13,000명. 그리고 이제 보수 핵심 지지층은 36,000명, 훨씬 많죠. 보수 잠재 지지층은 6,000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이 더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전현희 그 의원이 그 20대 국회의원이 될 때는 5%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난 21대 질 때는 또 4.5%포인트 차이로 졌거든요. 이건 투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투표율의 차이뿐인가요? 아니면 후보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박진 후보였거든요. 그것도 크다고 봅니다. 박진 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종로에서 그리고 한때는 뭐 잠재적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거물급 정치인이라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진 후보가 뭐 극단적인 극우다 뭐 이런 평가는 받지 않고 있죠. 중도 합리적이다 뭐 이런 그렇죠. 스타일 좀 아닌가요?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여기서 그 이야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강남 좌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강남 좌파. 과연 강남 좌파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과거 뭐 2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옛날 YS 벨트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신민당 할 때 통일민주당 할 때 YS 계열 후보들이 민정당을 제끼고 당선이 많이 되던 곳이에요. 홍사덕 의원 같은. 홍사덕 의원도 마찬가지고 옆 지역구에서 김도경 의원이 그 당시에 YS 통일민주당으로 계속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서초 쪽이었죠, 김동연 의원이. 네, 맞네요. 자, 그런데 왜 지금의 민주당은 당선이 안 되는가? 부유층이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약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약간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면. 근데 서울의 뭐 소위 말하는 강남벨트처럼 그 수준이라는 게 부동산의 수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높아져 버리면 완전 보수화돼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부유층이 되면은. 아마 여기도 지속적으로 서초, 강남을 이런 데가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뭐랄까요? 그 약간 그 굉장히 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특권인 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보수화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외부적 환경 요인, 객관적 데이터로서 확인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만은 반대로 정당이라는 주체의 문제로 한번 들어와 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자면 과거에 민주당이 진보였습니까? 진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대적인 진보 진영이 보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아니, 예를 들자면 이제 보수에 저항했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YS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자면은 보수 야당 성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보수 여당 성향의 표들이 민주당이 요즘은 그걸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보수 야당의 표. 야,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짜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보통의 이제 평론가들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한국 사회에서 보수를 제대로 된 보수, 뭐 한쪽에서는 수구 냉정 극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민주당을 진보다. 물론 이제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진보라는 규정화로서 개념화해도 가능한 건지. 우리가 양쪽 진영을 이렇게 딱 구분짓기 위해서 보수다, 진보다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민주당의 그 정치 이념적 분류에서 진짜 진보인가? 진보인가? 이건 이제 별도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좋은가?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거대 양당 체제지 않습니까? 양당 구도에서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하고 그랬다면은 그때는 이제 거대 여당이 됐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네. 민주당이 여튼간에 진보에서부터 보수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대표하고 있고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네. 제3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제3지대가 없으니까. 네. 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 이제 강남 좌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럼 강남 좌파의 반대말은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민중 좌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중 좌파. 민중 좌파 아니겠어요? 원래 이제 좌파라는 게 민중적 개념을 포함하고 네네.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동네에는 강남 좌파는 표가 나오는데 민중 좌파라고 하면 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민중 좌파는 여기 거주하지도 않고 민중 거주하지도 좌파들의 계급적 특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제 그 유권자들이죠. 그렇다 봐야죠. 그러니까 민중 좌파는 저기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렇게 뭐 거대 노동자 밀집 거제라든지 예, 이쪽에서 소구가 되는 지역일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좌파적 약간 인텔리적 이런 뭐 스탠스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네. 박혜성 그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쪽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선거 방향, 뭐 이념적 포지셔닝, 정책적 강남에서. 포지셔닝,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에서요? 네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럼 못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유권자 분석을 하면서 핵심 지지층 규모가 얼마인지, 잠재 지지층 규모가 얼마인지, 상대 진영의 핵심 지지층 규모는 얼마인지, 잠재 지지층 규모는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선거에서 총력을 다했을 때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가져올 수 있는 표의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수 진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갑을 병을 다 봐도 진보 진영에서 투표율을 아무리 높여도 가져올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하더라. 진보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층들이 그만큼 크더라.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라고. 그러면 2016년에 전현희 의원은 어떻게 당선했어요? 전현희 의원이 당선된 이유는 전현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캠페인 전략도 아주 좋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때 이제 가장 인구수가 많고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값이 비싼 그 개포동 일대 몇 개 큰 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재개발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4.5%포인트 차로 이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만약에 강남으로 다시 나와서 재선이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주목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익숙한 강남을 뒤로 하고 지역구를 옮긴 데는 다른 명분도 있지만 사실 강남을 두고 중성동구 가는 게 무슨 정치적인 명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자기 지역이니까 네. 지금 그 개포동이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돼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다음 선거는 어떻게 해도 좀 힘들다라는 개인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네. 정치니까요. 국회의원 돼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박혜성 대표를 이해하면서 제가 한번 가볍게 비판을 하자면은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이제 행태주의, 이 비헤이버리즘의 특성인데 이게 토대 결정론이 될 수 있어요. 네. 잘못하면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극복해서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인간의 창발성이라는 것은 환경을 역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 환경도. 네.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토론해 보시죠. 네. 뭐 좋습니다. 저는 근데 분석을 해야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다. 네,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포지션이니까. 객관의 영역에 있는 사람, 네. 주체의 역량까지 고려해야 되는 사람의 차이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 지역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요? 네. 우리 광진을 가기로 했는데. 네? 낙동강은 들었다 가시는 거예요? 네, 낙동강 잠깐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네. 낙동강 벨트가 지금 접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낙동강 벨트를 보면은 저는 한강 벨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공통점이 유동적이잖아요. 표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진보 정당으로 왔다가 어떨 때는 보수 정당으로 왔다가 한강 주변도 그렇습니다만 낙동강 주변도 그렇죠. 거기에 있는 양산, 김해 뭐 또 그 어디입니까? 그 부산 사항 이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양당의 지도부가 총력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산 김해에서부터 이렇게 낙동강 강물과 그 지류를 타고 이 진보적인 표심들이 저 부산으로 창원으로 거제로 이렇게 확산되게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 초반에 여기에 싹을 잘라야지 여기를 다지고 수도권의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약간 수도권에서 이렇게 낙동강으로 약간 국민의힘이 약간 밀린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를 저지해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서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이 PK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렇게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나마 동부산보다 서부산이 호남에서 가까운 거야. 가깝죠. 그렇죠. 예. 그 남해고속도로가 막 끝나는 지역. 그렇죠. 예. 그렇고 또 공단이 있어서 노동자 밀집 지역이었어요. 과거보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호남 쪽에서 이제 오래전에 그 공단, 사실 호남 쪽에 산업 기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산이라든가 창원으로 그렇죠, 일하러 많이 갔었죠. 네, 부산에 또 옛날에 그 공단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잠시 낙동강 갔다가 다시 또 한강으로 올라옵니다. 네. 광진 가보겠습니다. 야, 이 광진도 사실 옛날 나루지 않습니까? 광진 나루. 그렇죠. 이 한강인데 계속 민주당이 이겼어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15대 때부터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못 이겼어. 그 잘 나가던 우리 오세훈 후보도 여기서 고민정 후보한테 졌습니다. 여기 또 대표적인 정치 추미애 전 의원이죠. 네. 이 지역 장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역 유형을 보면은 여기 전형적인 중산층 밀집 지역입니다. 네. 자양 3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좀 한강 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가 자양 3동 정도가 생활 수준이 좀 높고 그 외 지역은 전형적인 중산층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가 16만 7천 명.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은 20대, 30대, 50대, 40대, 60대 수입니다. 와, 젊은 도시네요. 특히 화양동 인구의 43%가 20대예요. 대학생들. 건대. 건대.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한양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15%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가 높은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급여 소득자는 33%, 대기업 종사자가 14%고요. 평균 소득은 358만 원. 아까 강남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죠. 야,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차이가 나죠. 같은 서울인데. 그 중에서 아까 자양 3동 말씀드렸는데 441만 원. 50대 남성이 485만 원을 벌고 20대 남성은 이제 가장 적게 버는데 265만 원을 벌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강남 얘기하면서 7천만 원 이상 소득자 서울 평균하고 비교를 했는데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서울 평균보다 2% 포인트가 높고 2, 3천만 원 소득자 비율은 2.5% 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좀 비교하면서 강남을 좀 제외하면은 전형적으로 서울 평균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권 아파트 가격은 제곱미터당 1,020만 원, 자양동이 한 1,5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상권은 5,600개 상권에서 2조 3천억 원. 상권은 꽤 큽니다. 이게 아마 건대 주변 상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점포당 평균 매출이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화양동만 한번 봤더니 화양동이 전형적인 건대 상권이니까요. 점포당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은 표를 보면은 서울 평균 비교해서 소매업 비율은 낮아요. 네. 근데도 또 그 상권에서 나오는 또 그 소득은 높네요, 그죠? 꽤 높은 편이죠.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화양동 같은 경우 간이주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꽤 잘 되는 가게들이 있나 봐요. 네. 이 지지자들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진보 핵심 지지층은 3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보수 핵심 지지층은 2만 9천 정도 됩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강벨트라고는 하지만 한강벨트 중에서도 강상류 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치인들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선전한 정치인이 그나마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네. 그럼 흔히 하는 말로 후보가 잘나서 되었다기보다는
밭이 좋았다. 밭이 좋습니다. 아까 저뭐 결정권, 토대 결정론. 토대 결정론. 토대 결정론. 토대 결정. 외우십시오. 토대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지면은 이상한 지역입니다. 지면 이상한 지역이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고민정 의원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오신환 전 의원인데 네. 오신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정치적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다. 네, 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선거를 한다면은 고민정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찾아봤더니 3월 24, 25일 날 한국갤럽이 전화면접 500명을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고민정 44, 오신환 38.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 판세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갤럽이 어쨌든 이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동층들이 저기 웬만하면 정확히 좀 잡히는 조사 방식이죠. 그런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상당히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참 그렇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에게 전략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은. 여기는 역대 선거 결과를 쭉 보니까 화양동 젊은 층들이 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20대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20대 그렇죠. 투표율도 낮고 20대 남성은 좀 보수화되어 있고 최근에. 네네. 그래서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에서 꽤 선전했었습니다. 네네. 20대 젊은 층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네네. 저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지지층들보다는 화양동에서 어떻게 하면은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잘 끌어낼 것인가 이런 걸 좀 오신환 후보가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뭐 오신환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이 여론조사 의뢰나 컨설팅 의뢰 들어온 적이 없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사의 이 중립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정치적 뭐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이제 다 성의를 다해서 조사해서 납품을 해야죠. 돈 되면 한다. 그럼요. 네. 자본주의자 박예성 대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 A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힘에서는 우세 지역이 지역구가 82곳이다. 네. 민주당은 110곳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170석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셨다는 분이 또 170석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왜 맞췄는지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을 제가 표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네. 의석수를 단자리까지 맞추는 건 사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이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은 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총선 때 하나 틀리고 다 맞췄습니다. 네, 이게 소가 뒷걸음질을 잘 치신 거죠. 아니 그때 제가 기억하기를 강원도의 홍천 횡성 네. 하나 빼고 다 맞췄는데요. 그때 저는 여론조사를 본 게 아니고 지역의 사무장들하고 다 통화를 했죠. 지역구 사무국장들하고. 굉장히 객관적인 분들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셨군요. 네네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여론조사 보고 할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와 뭐 개인적 감을 가지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은 데이터, 반은 이제 작두 이걸로 이제 하는 경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튼간에 지금 각 당에서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매일같이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당에서는 대략 이걸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비례에서는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튼간에 우리가 모두가 좀 공감하고 있는 건 공표되는 조사 결과만 좀 보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좀 이제 강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러나 이제 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제 각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진짜 칼끝 위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말실수나 행실이 잘못되면 이제 언제든지 표심이 뒤집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입단속도 하고 있고 엄살도 많이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만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또 반대편에 보면은 대세론이 유리하다. 네. 이게 사실 대립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어느 것이 더 주류적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나 정당을 지지를 결정할 때 보면은 이제 메시지도 중요하게 보고 태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메시지는 강하고 설득력 있게 하되 메시지는 대세론을 하되 태도는 아주 겸손해야 된다. 태도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 예. 최근에 아이고, 제가 뭐 여기 약간 핵심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 조국 대표의 메시지가 이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타고 있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조국 입장에서 보면은 유권자들이 조국 신당에 지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국 신당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첫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지금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핍박받고 정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무간지옥에 빠져 있었다. 근데 이런 데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을 건데 지금 메시지가 뭐 이제 한동훈 특검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막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옅은 지지 성향을 가진 이런 앞으로 포괄해야 되는 이런 지지층들을 결집시켜내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감정적 이입을 과도하게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조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대파가 상징하는 것은 민생이죠. 이런 부분인데요. 선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민생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대파 뭐 사과도 있었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고 보는데요. 최초의 개정 정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인지 편향을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 없는 용어를 쓰니까 이렇게 말이 좀 꼬이네요. 이게 대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물가로 인한 민심 이박, 이걸 이제 정권 심판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그냥 처음에 한번 하고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걸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단위였다가 한 뿌리였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을 할수록 이 프레임이 무능한 정권, 뭐 물가를 올린 정권, 심판받아야 될 정권,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이 대응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명하지 마라. 빨리 변명하면 이슈가 이어진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부동층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이 부동층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부동층들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렇게 예상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부동층 얘기하기 전에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후보 결정을 너무 늦춰서 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자기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시간이 선거 임박한 시간 말고 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 정당들이 한 6개월 전에 후보를 결정해서 시간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임박해서 후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최근에 막 그 사퇴하고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만 막 커지는 양극단의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본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결국 이제 부동층을 겨냥하는 건데 이 부동층들은 이 당을 지지할까 저 당을 지지할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당에 대한 약한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권 심판론 아니면 운동권 청산론 이런 정치적인 이런 구도 프레임보다는 이들에게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죠. 그게 저는 좀 약간 이익 투표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가지고 계층 분석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들에게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타겟팅하는 그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후보를 늦게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한국 정치가 이제 정당 투표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정당들은 늦게 공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별 정치인들의 자기 경쟁력 없이 정치하는 정치 후진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시키는 효과로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적하신 문제는 좀 극복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법정 선거운동이라는 기간은 개념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네. 사실 정치 행위가 사실사실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만이 네.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 들죠? 네, 충분히 저 100번 동의하고요. 뭐 어떤 다선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그 자기는 다선 의원 하는 동안 한 번도 경선을 치러본 적이 없다. 거기는 이제 특정 정당이 매번 되는 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유권자들에게 진심 있게 이렇게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정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유권자들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좀 그렇게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혜성 대표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